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병원에 가봐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아이들이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이 또 걱정이 많으신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 제주시 노영동에 또 새롭게 이전을 하신 주소와 청소년과 의원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또 소아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겠습니다. 닥터맘의 우리 아이 건강 이야기 김주아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공간에서 또 네. 이렇게 방송이 진행됐는데 너무 예뻐요. 오늘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소는 사실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바로 옆 건물이 네. 거잖아요. 네,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고요. 기존에 또 주소와 청소년과 의원을 다니셨던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은 바로 옆 건물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사실 한 걸음 옆 차이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네, 우드톤에 또 지금은 진료실이 좀 많이 확장되신 건가요? 네. 제가 의사 2명이 저희가 진료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좀 작은 공간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좀 여유 있게 진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큰 계획을 품고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살짝 살펴봤지만 수유실도 생겼고요. 네네.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더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대기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고, 또 이 병원의 특징은 그림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 병원의 진료를 대기하면서 책 읽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또 주소와 청소년과 의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준비되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우리 고민상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맥주 좋아님도 안녕하세요. 와, 병원이 너무 예뻐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화면 속에 비춰지는 그 공간을 보니까 환자분들의 대기 공간과 카운터가 보이는데 되게 스튜디오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니 진짜 많은 인테리어나 정말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진료를 계속 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환자들이 대기하면서 또 아이들이 대기하면서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지, 그리고 얼마나 좀 여유 있게 보낼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네. 대기실도 만들어 봤습니다. 와, 정말 진료하시며 이전 계획의 인테리어에 정말 지치셨던 나날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어뒀고요. 여러분들께 참여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민이나 자녀에 대한 고민이든지 연령, 성별, 그리고 진단명, 요즘 겪고 계신 증상, 복용하는 약 등 자세히 남겨주시면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주아 원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는 파란 하늘님께서 12살 아이가 빈혈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소아과로 가야 할까요? 네, 부모님이 보셨을 때 빈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딱 드시면, 안색이나 혈색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느낌이 드시면 소아과로 가야죠. 소아과로 가서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2살 아이, 그 나이가 중요한데요. 12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경을 시작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어쩌면 빈혈이 아니라 또 다른 질환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의료진 그러니까 진료를 받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빈혈 같은 경우에 뭐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정말 혈액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빈혈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혈액 검사도
해야 하고 근데 일단 일반 소아과로 먼저 가셔서 그 소아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빈혈이랑 같이 뭐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동반된 질환도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혹시 뭐 대변에서 항상 피가 보이면서 빈혈이 있는지 그런 혈변 같은 게 의외로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어딘가에 출혈이 있으면서 빈혈이 있는 경우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컨디션을 다 살피면서 진료를 받으실 걸 권유드립니다. 네. 풍경사랑님께서는 원장님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는데 억지로라도 먹여야 될까 아니면 굶겨서 알아서 배고프게 해서 먹여야 할까요? 이거 진짜 많이 고민이시죠?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엄청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질문을 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집에서는 정말 매일같이 전쟁처럼 벌어지는 일이니까 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실랑이를 하고 근데 이것도 다 아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요. 일단 밥을 너무 안 먹는 게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 그러면은 저는 먼저 병원에 가서 얘 현재 성장 상태를 먼저 판단을 그 의료적으로 판단은 먼저 해놓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아이의 나이 기준으로 체중이 몇 % 정도 되는지 키는 몇 % 되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놓고 네. 얘가 너무 안 먹는 것 같지만 성장이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고 괜찮다면은 사실은 막 억지로 먹일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수치나 의료진이 봤을 때 아이의 성장 상태가 너무 결핍이 되어 있는 체중이나 신장 이런 것들이 너무 낮고 영양 결핍이 되어 있는 혈색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밥을 너무 안 먹으면은 진짜 억지로 먹이는 것까지도 같이 방법을 고민해야 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이거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 후에 대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확인을 의료적으로 해봤을 때 이 친구는 정말 좀 억지로라도 먹여야 된다. 근데도 또 거부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영양제나 뭐 수액이나 이런 걸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걸까요? 사실 수액은 정말 임시 방편이라서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영양제를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영양제를 줘야 될까요? 저는 사실 영양제가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영양제 중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밥을 잘 먹든 안 먹든 비타민 D는 꼭 챙기도록. 비타민 D. 그래서 비타민 D는 정말 신체의 모든 부분에 다 작용을 하면서 뭐 뼈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면역, 네. 기본적인 면역이나 알레르기 질환 이런 거에도 다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영양제조차 안 먹어요. 아하. 근데 영양제 뭐 비타민 D 같은 거는 액상으로도 나와 있어서 그냥 아이한테 티내지 않고 액상 하나 어디 얘 먹고 있는 간식에 똑 떨어뜨려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비타민 D는 꼭 챙기시도록 하고 근데 하여튼 식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식사를 먹여야 되는데 영양제를 제가 먼저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골고루의 영양소를 먹는 게 우선이고 좀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좀 보충의 네, 그건 개념인 보충. 거죠. 네. 네. 자, 철쭉봄 나들이님께서 밤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 맞아요. 부모들은 이제 마음이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잘 안 떨어질 때 몇 도까지는 좀 집에서 지켜봐도 되고 몇 도부터는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39도, 40도가 돼도 너무 멀쩡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제 사실 엄밀한 정확한 열의 의미는 38도 3인데
38도가 되면 그냥 해열제를 먹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38도가 되면 그냥 무조건 해열제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가들 같은 경우에 돌 미만의 한 2돌 미만 그 정도 되는 아가들은 해열제도 먹지만 옷을 다 벗기고 네. 따뜻한 물수건으로 전신을 닦아주면서 그런 마사지를 통해서 증발되는 걸 통해서 열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도 같이 해주면서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37도 8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미열인데도 만약에 아이의 컨디션이 너무 처지고 못 먹고 그냥 뭔가 늘어지고 그 열경기 열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경련을 보인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응급실로라도 가야죠. 37도 8이어도. 그래서 열의 정도로 판단할 건 아니고 아이의 컨디션 너무 늘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 이럴 때는 소아과나 심하면 응급실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보보라님께서는 어린이 천식은 집에서 자가 진단이 좀 가능할까요? 천식이나 호흡기 쪽 문제는 어떤 기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천식에 대한 요 방송을 했을 때 집에서 뭐 자가 진단 비슷한 그런 우리가 질문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성인 천식은 그런 질문지가 되게 잘 들어맞는데 어린이 천식은 그런 거에 조금 또 예외가 있어서 그런 자가 진단 질문지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항상 들어맞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린이 천식은 부모님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은 적어도 3개월 이상 네. 이제 3개월 이상 기침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경우. 3개월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되게 또 어려운 부분이 감기를 3달 이상 달고 사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네. 요즘처럼 신학기에 3, 4, 5월 감기 내내 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거랑 되게 헷갈릴 수 있지만 또 분간을 하는 방법이 어린이 천식의 경우 그렇게 기침도 오래 하지만 주로 밤에 심해지고 그리고 숨 쉬는 소리가 안 좋아요. 그 평소에 밤에 좀 더 심한데 가끔은 낮에도 옆에서 들어보면 뭔가 쌕쌕 소리가 나면서 약간 어떤 분들은 좀 심한 애들은 휘파람 소리 같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호흡이 편안하지 않고 어떤 애들은 또 심한 애들은 가슴이 들썩들썩하면서 숨 쉬는 게 불편해 보이는. 그래서 가끔은 기침을 너무 할 때 특히 어릴수록 가슴을 열어서 숨 쉬는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갈비뼈 사이가 쏙쏙 들어갈 정도로 얘가 힘을 주면서 네. 힘들게 숨을 쉬는지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기침 그리고 주로 밤에 심해지는 거 그리고 호흡 소리가 안 좋은 거 네.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거나 호흡하는 양상이 좀 힘들어 보이는 거 이런 양상을 보시면 천식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보보라님 지금 피디님께서 우리 아이 계속되는 기침, 쌕쌕거림 천식일까요? 지난번에 했던 그 방송 주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또 저희가 다뤘던 그 내용들을 보시고 자가진단표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랑 달과꽃님께서는 자녀가 기침을 심하게 할 때 민간요법으로 배숙을 먹이거나 가습기를 강하게 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의학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지 혹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기침을 심하게 할 때 저희 이제 소아과 정말 소아과의 성경책과 같은 그런 교과서가 있어요. 넬슨이라고 하는데 그 소아과 교과서에 기침의 만성 기침 또 심한 기침의 치료로 나오는 게 꿀이에요. 꿀이요? 꿀. 배숙이나 도라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 교과서예요. 근데 거기에 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또 약 처방을 최소한으로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기침을 심하게 할 때 그리고 열나거나 기침을 할 때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에다가 꿀만 먹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거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꿀의 어떤 성분 때문에 도움이 되는지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 꿀이 도움이 된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배숙도 꿀이랑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도라지청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정말 너무 매일같이 너무 막 오랫동안 하루에도 막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게 아니라면 네. 그렇게 일회성으로 그 기침 있는 기간 짧은 기간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먹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거 해보라고 얘기도 네. 종종 합니다. 그리고 가습기는 저도 자주 틀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기침이 심할 때 특히 천식 같은 알레르기성 기침이나 후두염처럼 요 성대 쪽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기침 또 그리고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시절에 그런 때 하는 기침은 습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 공기가 건조하면 안 좋고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수영을 권유하는 것처럼 다른 운동 중에 천식 환자들한테 막 그냥 육상 같은 거를 하면 오히려 막 여기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더 기침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가습을 해주는 게 기침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가끔 이거를 또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뭐 애들 방에 방문을 닫고 그 폐쇄된 공간에서 가습기를 그냥 밤새 틀어놓으시면서 나중에 막 뿌연 안개 속에서 애가 잠을 자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거기서 바이러스 증식이 더 많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네.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트는 경우는 요즘처럼 점점 습해지는 계절보다는 가을, 겨울, 봄 이럴 때처럼 그냥 너무 건조하고 습도가 막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때에 틀어놓기는 하되 그 아이가 있는 방의 공간에 문을 열어놓고 네. 너무 직통으로 쏘이지 않게 좀 멀리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자, 푸른홀 보좌님은 아이가 가루약을 너무 거부해서 주스나 초코 시럽 아이스크림에 섞어 먹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여도 약효과에 문제가 없을까요? 좀 약을 잘 먹이는 방법 있을까요? 사실은 가루약을 이제 먹게 될 경우에 그냥 물에다가 섞어서 먹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베스트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여드름약 같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유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을 떨어뜨려가지고 또 흡수가 잘 안 돼서 약효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약도 네. 얼마든지 있고 유제품과 그래서 뭐 유제품이든 다른 음식과의 네. 간격을 꼭 2시간 둬야 된다. 막 이런 약도 있는데 근데 이 소아과 환자들, 우리 아가들을 대할 때는 정말 항상 그냥 예외적인 경우 같아요. 어떻게 해도 아이들이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따지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고 못 먹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해서 네. 저는 어디에 섞든 일단은 어떻게든 먹여라. 100%의 효과는 네. 아니라 하더라도 50%, 70%라도 아이에게 효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자. 물론 섞어 먹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안 먹는 그걸 건 오라도 낫다. 네. 우리 소아 아이들은 그냥 이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네 이렇게 얼마나 고민되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저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막 요플레 섞어 먹고 그랬어요. 아니 저 아는 어떤 분들 콜라라도 섞여 먹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네네. 진짜 약을 또 거부하면 또 부모 마음이 애타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애타는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늘바람 동동님이 이제 아이가 비만인데요. 아이 때 살이 찌면 다 키로 간다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소아 비만이라 소아 당뇨나 이런 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아이인데도 다이어트를 좀 시켜야 할까요? 요즘 비만이 정말 문제인데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비만일수록 그게 그냥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그 비만이 키로 안 가고 물론 키도 가지만 계속 체중은 높은 채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어릴수록 조절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이제 식사 습관이 너무나 서양화돼 있고 우리가 네. 너무나 고열량이고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편의점 음식 이런 것들도 옛날 불과 10년, 20년 전이랑 너무 다르게 너무 노출도 많이 애들한테 돼 있고 안 좋은 음식들이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느껴지시면 이건 역시 먼저 병원에 가서 현재 아이의 체중 퍼센트, 키의 퍼센트를
보고 그 정도를 먼저 판단을 해놓고 이제 그 이후에 조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대사 증후군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지혈증, 네. 뭐 비만, 성조숙증, 그리고 뭐 아이들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다 이 대사의 문제인데 우리 성인들처럼 소아에서도 굉장히 늘고 있어서 다이어트 하는 게 맞긴 하는데 또 영양을 생각해야 돼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게 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그걸 내가 어느 정도로 먹이고 있는지를 한번 집에서 우리 아이의 식단을 한번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다람쥐 톡톡님은 아이가 폐렴 진단을 받게 되면 무조건 입원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오늘도 저한테 진료본 어떤 아가가 폐렴이었는데 제가 먹는 약을 주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폐렴도 정도에 따라 다르고 호흡 곤란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만약에 폐렴이 확실하면서 호흡이 불편하고 네. 뭐 고열이 난다든지 그러면서 못 먹고 애가 전신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 근데 아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약도 잘 먹고 그리고 폐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네. 그건 이제 의료진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되겠구나 네. 아니면은 무조건 입원해야 입원해야 되겠구나 되는구나.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죠. 네. 자, 우리 이쁜 아기님은 아나필락시스라고 제가 TV에서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알레르기의 아주 중요한 증상이고요. 네. 알레르기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을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네. 아나필락시스가 제일 흔해요. 예를 들면 땅콩 알레르기. 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라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아기부터 다 해당이 돼요. 돌 미만의 아기부터도 아나필락시스가 충분히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땅콩을 먹었을 때 어떤 아기한테는 그 땅콩에 대한 알레르기 항체가 있는 거예요. 네. 누구는 없지만. 근데 이 아이는 알레르기 항체가 있어서 땅콩 항원이 들어올 때 그 자기 몸 안에 있는 알레르기 항체랑 항원이 만나면서 이제 피부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붓기도 하고 혓바닥이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오면서 가끔은 뭐 청색증에 빠지거나 쓰러지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네네. 전신에까지 반응을 일으키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은 이런 경우에 119 전화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그런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한두 번이라도 있었으면 보통은 주사제를 집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상품명으로 젝스트라고 하는데 젝스트를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실수로 땅콩 먹고 만약에 이런 네. 현상이 생겼을 때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그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걸 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환자들은 대처법을 잘 교육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네. 요즘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 보통 병원에서 해주죠. 그렇군요. 자, 이어서 유러브유님이 감기가 오래 간다 싶더니 결국 소아천식 진단받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천식은 완치가 안 되고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인가요? 커가면서 체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는지 아니면 평생 흡입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요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알레르기 클리닉을 제가 하고 있어서 소아천식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소아천식은 평생 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네. 성인이 천식을 진단받는 경우에는 평생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이고. 또 노인 천식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소아는 사실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많은 질환들이 회복력이 되게 좋아요. 소아란 존재는 참 그런 신비롭네요. 신비로워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소아천식이 있어서 정말 맨날 쌕쌕거리면서 남들은 가벼운 감기가 지나갈 때 나는 항상 호흡곤란이 오면서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 아가들도 빠르면은
5세 미만에 그냥 이게 싹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흡기 치료기도 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체질이 바뀐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소화천식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소화천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아무 질환 없이 깨끗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소화천식이 정말 맞았다면 소화천식이 좋아지고 나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군요. 소화천식은 좋아졌는데 얘가 항상 이제 그 뒤로는 코에 비염을 달고 산다. 사실 그게 조금 더 흔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호흡 곤란이라는 그 위급한 상황은 이제 겪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훨씬 삶의 질이 좀 낫죠. 천식보다는. 네. 자, 이어서 BQA님이 이제 아까 잘 먹지 않은 아기에 대한 질문 일단 먹이자 기억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풍경사랑님이 이제 원장님 요즘 아이들도 영양제가 굉장히 많던데 아이들의 영양제를 좀 먹이는 게 득일까요? 아니면 굳이일까요? 저는 이걸 두 개 중에 선택한다면 굳이고 일단 밥 안 먹으면서 영양제 먹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네. 밥을 일단 잘 먹는 게 식사를 잘하는 게 영양제예요. 그건 사실 그냥 진리인 것 같고 네. 근데 그래도 밥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는 비타민 D고 비타민 유산균 별로 추천 안 하고요. 철분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정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은 그거 전혀 추천 안 하고 오히려 철분제를 먹으면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식욕도 떨어지고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어서 네. 정말 철분이 부족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영양제가 우선은 아니라는 거. 네. 자,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VDK님께서는 저희 애들은 미역국이랑 김만 주구장창 먹는데요. 계속 먹여도 괜찮을까요? 약간 염분 때문에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너무 짜서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메뉴를 써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미역국이랑 김.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고요. 살리죠. 거의 아이들이 살립니다. 네, 근데 나름 섬유질도 있죠 여기에. 염분이 조금 이제 미역국 이러면은 미역국에 염분을 조금만 줄여서 줘보시고 네. 먹어도 돼요. 잘 먹으면 또 먹어도 돼. 그 마음이 먹어도 되고요. 편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미역국에 어떤 날은 고기도 넣어보고 어떤 날은 한번 조개도 넣어보고 네. 그렇게 좀 재료들을 조금 변화를 줘보고 그리고 김을 좋아하면 한번 김밥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네.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짠 것도 짠 거지만 단 거를 너무 또 달고 사는 아기들이 많잖아요. 그 저희 아기도 그쵸. 오늘 아침에 봤더니 부시럭거려서 보니 찹쌀떡 아이스크림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치즈케이크 먹고 이런 걸 보면서 가끔 뜨겁할 때가 있는데 단 거는 좀 당연하죠. 네. 단 거 안 좋아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이유식 6개월 아이들이 이유식 시작하는데 이유식 시작한 지 한 2, 3개월 넘었는데 애가 이유식도 안 먹는다. 생후 8, 9개월 애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저는 주로 어떻게 드리냐면 그럴 때 가끔 정말 아주 소량의 소금 아주 소량의 간장 한번 조금만 넣어보시라고. 사직의 절대 맛을. 많이 아니지만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도 물론 6개월 말고 처음 시작할 때 말고 한 10개월, 11개월 막 이 정도 네. 됐을 때 이제 흥미를 느낄 때가 됐는데 여전히 이유식에 흥미가 없다. 그럴 때 그냥 간을 조금만 해봐라. 그리고 네. 단짠 살짝만 해보고 나중에 빼자. 네. 먼저 일단 흥미 좀 돋구고 근데 거기에 이제 설탕을 넣으라는 얘기는 뭐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벌써 할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 대신 뭐 배즙이라든지 네. 뭐 사과즙이라든지 그런 거 좀 좀 자연에 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당을 대체할 수 자연의 있는 거 좀 것들. 해가지고 일단 애들도 우리 아가들도 다 흥미가 있다. 흥미라는 게 식욕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귀여워라. 나중에 줄이는 방식으로 네.
예, 그렇게 우리 아이들 입맛을 돋구는 걸 우리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게 네. 육아는 정말 끝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뭐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고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렇게 귀중한 토요일 오후에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계시고 또 궁금증들을 물어보고 계신데요. 이 시간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별, 나이, 또 고민되는 부분들, 또 진단받으신 진단명이 있으시고 또 복용하시는 약 등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신하 미미바님이 아이가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코가 꽉 막혀 잠을 못 자고 입으로 숨을 쉽니다. 하도 코가 막혀해서 코밑이 다 얼었고요. 입으로 숨 쉬면 얼굴 모양도 변한다는데 걱정이 들어요. 이 비염약을 몇 달씩 장기 복용해도 아이 간이나 성장에 무리가 없을까요? 이 질문도 이제 제가 너무 공감이 가는 질문이고요. 이제 제가 알레르기 클리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친구들이 알레르기 비염, 네. 아토피 피부염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소아천식 하면서 소아천식에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그래도 호흡곤란까지는 아니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차라리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알레르기 비염도 이 겪어본 사람만 아는데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냄새도 못 맡고 항상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숨 쉬면서 입냄새가 나고 항상 입 벌리고 자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교합 이런 거랑 또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질환이고 힘들어하세요. 네. 좀 어린 아이들은 코 밑이 막 당연히 다 헐고 그래서 이 걱정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때는 치료를 잘해줘야 돼요. 비염을 그냥 비염이겠거니 하고 또 약 오래 먹는 게 싫어서 약을 안 먹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약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비염 약이 뭐 과하게 먹을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최소한의 약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성 질환이라서 약을 장기 복용해야 되거든요. 이건 절대 하루 이틀에 1, 2주의 일이 아니라 적어도 한 두세 달 이 정도를 고생하는 질환이라서 특히 환절기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꼭 하셔야 될 건 환절기만 되면 심해진다면 도대체 어느 계절인지 이게 모든 환절기인지 아니면은 검사를 꼭 해보셔가지고 봄철 꽃가루인지 여름철 꽃가루인지 그래서 나는 무슨 계절에만 조심하면 되는지 그거를 먼저 꼭 검사로 증명하기 그래서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염약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약을 이제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약을 찾아야 돼요. 그걸 이제 의료진이랑 같이 해나가야 될 일인데 나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약을 찾아서 장기 복용. 근데 장기 복용도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이면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3개월에서 1년을 넘게 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나한테 맞는 약을 꼭 찾아야 되고, 근데 그 약에는 먹는 약도 있지만 흡입하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흡입하는 약을 같이 쓰면은 먹는 약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흡입하는 약은 전신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간이나 뭐 성장 이런 데 전혀 무리를 안 줘가지고 흡입하는 약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만 6세쯤 되는 좀 협조가 가능한 나이가 되면 코세척을 저는 꼭 권유를 해드려요. 코세척을 하면 약 처방하는 게 개수가 줄어요. 제 입장에서도. 코세척을 해서 매일 세척을 해서 코를 깨끗하게 해주면 먹는 약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을 먹기는 해야 되지만 최소한으로 먹어야 되고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같이 병행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간이나 성장에 보통 큰 무리는 없어요. 네. 안전한 약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 상담님은 아기가 열날 때 해열제 먹이기 너무 힘든데요. 깨어 있어도 좌약을 좀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좌약 넣어도 되죠. 꼬맹이일수록 좌약 잘 활용하셔도 좋고, 근데 이제 가끔 열날 때 장염이 원인이면서 열나는 경우에는 좌약 넣으면 안 되겠죠. 뭐 설사하는 친구한테. 네네.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좌약 얼마든지 넣어도 되고, 자꾸 구토하고 약을 거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좌약을 잘 써야죠. 그리고 옷 다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거 그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네. 같이 해주면서.
맥주 좋아님이 중이염 때문에 항생제 처방받아 먹이고 있는데 아이가 약만 먹으면 물설사를 쫙쫙 해대서 엉덩이가 다 짓물는 상황이에요. 귀를 치료하자고 장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 약을 먹이면서 손이 떨리는데요. 이 항생제 부작용인 설사, 약을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설사를 같이 먹여서라도 끝까지 좀 버텨내야 할까요? 중이염 때 항생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항생제가 설사 같은 장 부작용을 유발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항생제를 얘기하시는지 저도 알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처방하는 항생제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들은 그것만 먹으면 자꾸 설사를 하고 아이고. 배가 맨날 가스 차고, 그리고 아가들은 너무 설사 때문에 기저귀 발진 생기고 네네. 그런 항생제가 한 몇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처방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면 저희도 항상 그거 고려해서 이 친구한테는 그거 처방하면 안 되겠구나. 네. 또 다른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처방 받으시면 이런 일은 훨씬 줄어들 거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설사약이나 그 유산균 같은 걸로 같이 방어를 해주면서 먹어야죠. 방어하면서 또 먹이는 방법이 있군요. 네. 시소님의 원장님 틱의 경우는 검사로만 알 수 있을까요?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틱은 사실 엄밀하게는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더 잘 보시는 질환인데, 저한테 이제 틱인지 걱정이 돼서 오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이 코 부분이 뭔가 불편하니까 자꾸 킁킁거리면서 자꾸 막, 그리고 코를 움찔움찔하면서 가려운 걸 그렇게, 또는 알레르기 비염이랑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같이 많이 와서 눈을 계속 깜빡거리면서 그 가려움을 그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틱이랑 되게 혼동이 돼서 알고 보면 틱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에서 보면 사실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좀. 그래서 이 아이는 틱이 아니라 알레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저의 경우예요.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알레르기 환자들의 경우.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를 하면서 그 틱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실제 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자기 안에 긴장이나 이런 게, 어떤 애들은 킁킁거리는 거, 뭐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틱, 네. 또는 행동으로 눈 깜빡임이라든지 몸을 자꾸 움직이는 그런 틱으로 보여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검사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질환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든지 뭐 어린이집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얘를 수업을 하면서 볼 때 굉장히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게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네. 다 같은 자리에서 비교가 되면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확실히 고생하는 게 느껴진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랑도 좀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틱이 맞는지,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거면은 요거는 정신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검사는 정신과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자, 좀 시자고님께서는 돌전후 아기에게 가장 무섭다는 요로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침 콧물은 없는데 갑자기 39도가 넘는 고열이나 응급실 갔더니 요로 감염이라며 입원을 하래요. 아기 팔에 수액 바늘을 꽂을 때 같이 울었습니다. 이 요로 감염은 재발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기저귀 갈아줄 때 엄마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예방관리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네. 너무 아기도 엄마도 고생이네요. 맞아요. 돌전후에 가장 무서워요, 요로 감염. 저도 그래요. 요로 감염은 그냥 열밖에 안 나거든요. 보통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병원에서 절대 환자를 볼 때 놓치면 안 돼가지고 항상 무서워요. 얘가 혹시 요로 감염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제일 긴장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요로 감염은 뭐 치료가 명확해요. 요로 감염인 게 밝혀지기만 하면 그거 소변 검사로 균 찾아내고 그 균에 맞는 항생제 딱 써주면 애들 정말 잘 치료가 되는데, 네. 그건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후반부에 지금 여기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보통 요로 감염이 걸리면 입원을 하거든요. 네. 입원을 해서 콩팥 초음파나 아니면 콩팥의 역류 검사 이런 거를 해요. 네. 그런 이미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문제, 콩팥에 상처도 안 나 있고 역류 현상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아주 심플해요. 그냥 항생제 맞고 항생제 어느 기간 채우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해서 정상 나왔으면 그냥 얘는 끝. 뭐 제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요로 감염과 함께 콩팥에 상처가 나 있고 또는 알고 보니까 요로 역류가 된다는 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외부에 그 오염된 그런 것들도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재발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콩팥에 더 상처를 자꾸 유발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콩팥 기능 부전, 신부전 이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만약에 요로 역류 현상이 있는 친구라면 어느 정도가 심하면 나중에 수술을 하기도 해요. 요로 역류를 교정해주는. 네. 근데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통 지켜보자고 하는데 그럴 때 집에서 조심해야 될 건 기저귀 갈아줄 때 절대 그 오염된 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유의하면서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닦아줄 때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제 항문이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걸 위로 올려주면 안 되니까.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경 끝에 막 응가 같은 것도 묻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변이랑 음경이 나눠져 있는데 그 대변이 위로 묻지 않도록. 네. 하여튼 그 소변 보는 기관과 항문 그 사이에서 이렇게 옮기지 않도록. 서로 옮기지 않도록. 네. 그리고 기저귀 자주 갈아주고요. 아이고 우리 좀시자고님 우리 아이가 또 얼른 완쾌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 플로우님께서는 소아당뇨 1형과 2형 궁금합니다. 진단과 치료법,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 부분은 이제 소아내분비 선생님들의 전문이시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중에 이제 소아당뇨도 가끔은 선천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어떤 당뇨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해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이제 그 이후에 관리 방법이 정말 또 까다로워요. 네. 소아 당뇨 환자들 식단 조절이나 이런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아 당뇨 전문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세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철쭉봄 나들이님, 아기가 스마트폰을 달고 봅니다. 어떻게 좀 스마트폰과 분리를 시킬 수 있을까요? 너무 고민인데 쇼폼을 자주 보니 정서상 안 좋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쇼폼이 정말 뇌를 그냥 정지시키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가끔 쇼폼을 볼 때마다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아기는 당연히 네. 조절이 안 되면 그럴 것 같고 이거는 어릴 때 그냥 정말 딱 끊는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좀 아이가 큰 상황이라면은 아이랑 시간 약속을 하고 네. 근데 뭐 쇼폼만 보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긴 동영상은 봐라 뭐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 시간을 딱 아이랑 약속을 해두고 그것을 잘 지켜내면 보상도 네. 해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수밖에.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스마트폰을 끊는 게 네. 집에서는 전혀 틀지 않고 부모님들부터 먼저 틀지 않고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알면서도 어렵긴 해요, 사실. 네. BQ 아가님께서는 아이 항생제는 언제까지 먹여야 될까요? 보통 3일치를 받아서 오면 다 먹어도 다 낫질 않아 또 추가로 와서 받는데요. 이렇게 좀 길게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세균 감염이 확실하다면 항생제를 쓰는 게 맞고 세균 감염에 대한 치료로 3일은 절대 치료가 안 돼요. 부족해요. 최소 5일에서 7일은 먹어야 되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축농증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감기의 연속선상으로 항생제를 처방을 많이 받게 되는데
보통 좋아지고 한 최소 한 3일에서 부비동력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는 더 먹는 게 확실한 치료에 제일 중요한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부비동염 치료에서 길면은 6주에서 8주까지도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교과서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환자의 몸에 부작용이 많이 갖지 않는 항생제를 처방을 저희도 해야 되죠. 그래서 길게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들으셨으면 쓴다면은 제대로 써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랑 달과꽃님이 아토피의 경우 완치라는 개념이 없을까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아토피 피부염도 정말 드물게 완치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가 때 잠깐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가 전신 네. 건조함과 염증으로 고생하다가 뭐 1, 2년 후에 정말 신기하게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알레르기의 진료 관점에서 완치라는 말은 사실은 안 써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주기에서 이 알레르기 질환이 모양을 바꾸면서 평생 가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아가 때는 뭐 이유식을 시작하고 그런 아가 때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던 아가가 그 아가가 동시에 아토피 피부염이 같이 많이 있어요. 돌 전후 그럴 때. 그래서 피부도 막 안 좋으면서 무슨 식품 먹으면 맨날 붓고 반응이 있다가 그게 한 2세, 만 1, 2세 되면서 그것도 같이 있으면서 소화 천식이 같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 천식까지 겹치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와중에 아토피 피부염은 좀 좋아지는데 소화 천식은 계속 있고, 그렇게 해서 만 5세쯤 됐을 때 소화 천식이 많이 좋아지고 아토피 피부염도 어떤 애들은 거의 막 지나가는 것처럼 없어지기도 하고 식품 알레르기도 그러다가 만 5, 6세쯤부터 알레르기 비염으로 그냥 탁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주기에서 시기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기관, 그 표적 기관을 다르게 하는 거죠. 뭐 내장 기관, 또 피부, 그다음에 기관지, 마지막에는 알레르기 비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 완치라는 말은 안 하고 그게 이제 좀 변화한다, 그 기관이. 그렇지만 일단 아토피 피부염 자체는 정말 어떤 애들은 딱 좋아지거든요. 다른 질환으로 바뀔지언정. 그래서 완치가 없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좀 달라진다, 좋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이쁜 아기님의 질문인데요. 아이의 자폐 여부는 보통 언제쯤 검사를 하나요? 증상이 있을 때 하겠지만 자폐가 있을 경우에 증상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 저는 점점 진료하면서 요즘 제가 제일 마음이 불편하고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자폐 의심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늘었지 하는 그런 그냥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받아요. 많이 예전부터 늘은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자폐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약간 정상 같기도 하면서 좀 애매한 그런 자폐 스펙트럼의 약간 좀 정상이랑 가까운 쪽, 그리고 한쪽은 완전 극단 자폐증, 이제 그런 정말 범위가 되게 넓은데 그 사이에 여러 상태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문진표들을 하면서 뭐 인지, 사회성, 뭐 그런 부분들 하면서 조금씩 드러나기도 하는데, 근데 가장 정확한 건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한 두 돌쯤, 좀 한 두 돌쯤 될 때 그쯤이면 이제 엄마 뭐 한 단어라도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랑 더 감정 교류도 잘하고 더 잘 노는데, 그때쯤이 돼도 뭔가 내가 아이한테 뭔가 인풋을 줬을 때 아이한테서 오는 리액션이 뭔가 이렇게 그거에 적절하지 않은,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단순히 보채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반응이 상호작용이 좀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안 놀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심하게 뭐 보채기만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 그래도 근데 두 돌 때부터 막 벌써 체크하지 하는 걸 막 권유를 드리진 않지만 한 두 돌에서 세 돌 네. 그쯤 지켜보시면서 그런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드시면 소아정신과 선생님한테 꼭 네. 심리센터 가시기 전에 소아정신과 선생님께 먼저 한번 진료를 한 번은 체크를 하는 걸 권유드려요. 네. 자, 오늘은 닥터맘의 우리 아이 건강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궁금증들을 다 해결해 드리다 보니 어느덧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올라왔어요. 역시나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우리 부모님들이 또 많은 고민 있으시고 또 우리 아이의 더 건강을 위해 많이 신경 쓰신다는 게 좀 체감이 되었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비욘디는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달에 또 주소와 청소년과 의원 김주아 원장님과의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